최근 방콕 다녀온 분들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이 돈이면 차라리 일본 간다. 에어컨 나오는 식당에서 볶음밥 하나에 6,000원, 음료 붙이면 10,000원이 넘어요. 1바트 환율이 42.5원까지 올라가면서 방콕 체감 물가가 서울을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가성비의 성지였던 태국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단순히 환율 탓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비싼 물가에 당황하고 있을 때 2026년 2월 태국 관광청은 서울 한복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어요. 힐링이 새로운 럭셔리다. 전용기 투어, 요트 전세, 2억 원짜리 20년 비자, 배낭여행자 대신 VVIP만 골라받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근데 이 화려한 메뉴판 뒤를 들여다보면 이건 자신감이 아니에요. 나라 경제가 벼랑 끝까지 밀린 상황에서 짜낸 생존 전략입니다. 태국이 왜 서민 여행자를 밀어내고 부자들의 지갑에 매달리게 됐는지 그 배경을 하나씩 뜯어볼게요. 이 방향을 밀고 있는 사람이 타파니 끼아트파입은 태국 관광청 총재예요. 1999년에 입사해서 25년 넘게 한 조직에서 올라온 사람이고 코로나 때 SHA 위생인증 프로그램을 설계한 장본인입니다. 2023년 총재 취임 이후 줄곧 양보다 질을 내세워왔어요. 핵심 논리는 이겁니다. 배낭여행자 100명이 쓰는 돈보다 프리미엄 여행자 10명이 쓰는 돈이 더 크고 그 10명이 만드는 환경 부담은 100명보다 적다. 공식 슬로건은 가치가 새로운 물량이다. 2026년 목표는 관광 수입 3조 바트, 약 127조 원. 방문자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1인당 지출 단가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죠.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근데 현실 숫자를 보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2025년 태국 관광 수입이 1조 5,300억 바트입니다. 목표인 3조 바트의 딱 절반이에요. 방문자 수는 줄고 있는데 1인당 지출만으로 수입을 2배 늘리겠다는 건 솔직히 전략이라기보다 희망사항에 가깝습니다. 왜 이런 무리한 목표를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 배경을 보면 납득이 돼요. 환율 이야기를 좀 더 하면 1바트에 35에서 37원이던 게 42.5원이 됐다는 건 태국 현지 물가가 오른 게 아니라 한국 돈이 약해진 거예요. 현지인 입장에서 물가 상승률은 연 1-2% 수준인데 원화 기준으로 환산하면 15에서 20%가 뛴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한국인만 이런 게 아닙니다. 자국 화폐가 바트 대비 약세인 나라 사람들은 전부 같은 충격을 받고 있어요. 레딧 태국 관광 게시판에 방콕이 이렇게 비싸졌냐라는 글이 435개 추천을 받았는데 PP섬 호텔이 20년 전 12달러에서 지금 125달러가 됐다. 에어비앤비가 800바트에서 2000바트로 뛰었고 괜찮은 호텔은 서울 가격이다. 내 연금 구매력이 2년 만에 25% 날아갔다. 같은 댓글이 쏟아졌어요. 호주 유저는 나는 이제 베트남으로 간다. 태국에 갈 이유가 사라졌다고 했고 한국 커뮤니티에서도 싸니까 가는 건데 서울값이면 왜 가냐가 주류 반응입니다. 방콕 5승급 1박이 50에서 25만 원인데 다낭은 같은 등급이 10에서 20만 원이니 동남아 가성비 순위에서 태국이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체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5년 태국을 찾은 외국인이 3,290만 명으로 전년보다 7.23% 줄었어요. 관광 수입도 4.71% 감소했고 2026년 1, 2월 입국자도 전년 대비 7.59% 적습니다. 물가만의 탓이 아니에요. 2024년부터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접경에서 외국인 납치와 보이스피싱 강제노역 사건이 터지면서 중국인 방문자가 30% 급감했고 2025년 5월에는 태국, 캄보디아 국경에서 무력 충돌이 시작돼 브리타니카 기준 최소 101명이 숨지고 50만 명 이상이 대피했습니다. 관광지와 직접 겹치진 않지만 태국에서 전쟁이 났다는 뉴스 제목 자체가 여행 심리를 얼려버리는 거죠. 관광객이 줄었다는 건 태국한테 치명적이에요. 관광이 GDP의 18%에서 20%를 차지하는 나라니까요. 그런데 관광 바깥을 봐도 상황이 낫지 않습니다. 2025년 GDP 성장률 2.4%로 아세안 10개국 중 꼴찌예요. 베트남이 같은 해 7%대를 찍었으니 격차가 3배입니다. 2026년 세계은행 전망은 1.7%, 디플레이션까지 왔어요. 2025년 12월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 0.28%, 2026년 1월에는 마이너스 0.66%.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건 가계부채가 GDP의 87에서 91%로 아세안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2월 파이낸셜 타임즈가 태국을 아시아의 환자라고 불렀어요. 1988년 13% 성장률로 아시아의 호랑이라 불리던 나라가 30년 만에 정반대 별명을 얻은 겁니다. 아누틴 총리가 이 표현을 공식 부정했지만 숫자는 총리 편이 아니에요. 제조업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 수출 성장률 12.9%에서 2026년 전망치는 1%로 급락해요.
글로벌 기업들이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기는 흐름이 빨라지고 있고 인구까지 4년 연속 감소 중이에요. 2025년 출생아 수 41만 6천 명은 75년 만에 최저치, 합계 출산율은 0.89, 노동력 감소와 내수 위축이 동시에 오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정치까지 발목을 잡아요. 1932년 이후 쿠데타 21번, 모든 총리와 법안이 국왕 승인을 거쳐야 하고 군부가 상원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에 패통탄 치나와 총리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임됐고 뒤를 이은 아누틴 차르뉴락군은 3개월 만에 의회를 해산했어요. 2년 사이에 총리가 3번 바뀐 겁니다. 공장이든 호텔이든 장기 투자가 필요한데 총리가 1년을 못 버티는 나라에 누가 돈을 넣겠습니까? 물가, 관광 역성장, 경제 침체, 인구 감소, 정치 불안 이 5가지가 한꺼번에 터진 상황에서 태국 관광청이 꺼낸 카드가 고급화 전환인 거예요. 자신감이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구체적인 수단을 보면 가장 노골적인 게 비자 정책이에요. 프리빌리지 비자, 옛날 이름으로 엘리트 비자는 돈으로 사는 거주권입니다. 가장 싼 브론즈 등급이 65만 바트, 약 2,800만 원의 5년 체류.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 등급은 500만 바트, 약 2억 1천만 원의 20년 체류인데 공항 VIP 라운지, 리무진, 전담 컨시어지, 골프 그린피, 치과 검진까지 포함돼요. 디지털 노마드 비자도 있습니다. 연소득 약 4천만 원 이상의 태국 내 예금 50만 바트, 한국 돈 약 2,100만 원 이상을 예치해야 하는 조건이에요.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태국에 돈을 묶어두게 하는 구조죠. 5년짜리 비자에 1회 입국 최대 180일 체류가 됩니다. 반면 일반 여행자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현재 무비자 60일 체류를 30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 중인데 무비자로 반복 입국해서 장기 체류하는 이른바 비자론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메시지는 명확해요. 돈 쓸 사람은 오래 있어라. 싸게 머무르려는 사람은 줄여라. 두 번째 카드가 의료관광인데 이쪽은 실제로 숫자가 나오는 영역이에요. 의료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의 1인당 평균 지출이 약 460만 원으로 일반 여행자보다 1.4배 많고 체류 기간도 평균 13일로 더 깁니다. 범룽랏 인터내셔널 병원만 봐도 매년 199개에서 110만 명을 진료하고 매출의 67%가 외국인 환자에서 나와요. 영업이익률 41.6%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2027년에는 푸켓에 4,300억 바트 규모의 신규 병원을 열 계획입니다. 방콕에는 종합암센터도 추가 건설 중이에요. 태국 의료관광 시장 규모가 2025년 기준 약 33억 달러인데 2035년까지 95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고 연평균 성장률이 11.2%예요. 서양 병원비의 30에서 70% 수준에서 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경쟁력은 확실합니다. 고급화 전환 전략 중 가장 현실적인 카드예요. 다만 이건 범룬랏 같은 최상위 병원 몇 곳의 성과이지 태국 관광 전체가 고급화에 성공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병원 밖을 나서면 여전히 인프라와 청결 문제가 남아있는 도시니까요. 세 번째가 한국 시장 집중 공략이에요. 태국 관광청은 한국을 핵심 중의 핵심이라 부릅니다. 2025년 한국인 방문자가 약 155만 명으로 인바운드 상위 5위이고 재방문율이 60%예요. 2026년 목표는 코로나 이전 수준인 189만 명 회복이고 올해 2월 1일부로 서울 사무소장을 교체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와치라차이 시리삼판 소장은 두바이와 뉴델리 사무소장을 거친 25년 경력의 베테랑이에요. 공략법도 구체적입니다. 대표적인 게 겨울철 골프 투어인데 한국은 11월부터 3월까지 야외 골프가 불가능을 하잖아요. 이 시기에 태국 골프장과 리조트를 패키지로 묶어 2주 이상 장기 체류를 유도하는 겁니다. 유소년 축구 전지훈련 유치와 마라톤 대회 홍보도 병행하면서 스포츠를 매개로 체류 기간을 3일에서 7일, 7일에서 2주로 늘리겠다는 설계죠. 미슐랭 다이닝, 프리미엄 스파, 축제 경험까지 묶어서 태국에서 꼭 해야 할 5가지라는 슬로건으로 밀고 있고요. 카지노 도시도 했어요. 2025년 초에 통합 엔터테인먼트 단지법을 밀었는데 불교계, 기독교계, 이슬람계가 합동 반대 성명을 내면서 사회적 저항이 거세졌고 7월에 총리 해임과 맞물려 법안이 철회됐습니다. 불교에서 도박은 지옥의 문으로 통하는 4가지 악덕 중 하나인 만큼 종교적 반발이 컸던 거예요. 새 정부 출범 후 재추진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작동하느냐? 레딧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이 정확히 이걸 찔렀어요. 태국은 가격이 올랐다고 부유한 여행자가 올 나라가 아니다. 장기 체류자가 줄고 더 싼 나라로 빠질 뿐이다.
또 다른 유저 말대로 태국은 아직 인프라도 청결도 프리미엄 수준에 못 미치는데 가격만 올린다고 부자가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겐 집 근처에 더 나은 선택지가 있으니까요. 호텔 시장이 이걸 압축적으로 보여줘요. 메리어트가 아태 지역에서 400개 이상 호텔을 개발 파이프라인에 올려놓으며 상위 브랜드는 확장하는데 중저가 호텔 점유율은 하락세입니다. 2026년 전국 호텔 점유율이 2025년에 71.42%를 밑돌 전망이에요. 위에서는 늘어나고 아래에서는 비어가는 양극화 구조죠. 태국은 지금 싸고 좋은 나라라는 간판을 떼고 비싸고 좋은 나라라는 간판을 달고 있습니다. 근데 간판만 금박으로 바꿨지 가게 안의 인프라와 서비스와 치안은 그대로예요. 인구가 줄고 가계부채가 GDP의 90%에 육박하고 공장은 베트남으로 빠져나가고 총리가 1년을 못 버팁니다. 이 상황에서 부자 여행자 몇 명의 지갑에 기대어 경제를 방어하겠다는 건 전략이라기보다 도박에 가까워요. 기초 체력이 무너진 나라가 구조조정 대신 비싼 포장지를 택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태국이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뇌강이었습니다.